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 출제자가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경계에서의 원칙, 지상 경계 설정 기준, 그리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에서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무려 5가지나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앞서서, 토지의 경계라는 건 토지에서 권리 의무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구획하는 선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경계가 애매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경계는 애매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경계에서의 대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설명드릴 5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시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를 구분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상 경계인 둑이나 담장, 울타리 같은 것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무너지거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흙이나 수풀로 덮여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해지면 여기가 누구 땅인지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도상 경계는 어때요? 그냥 도면에 그려놓은 선이잖아요.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려놓은 선이 움직이진 않죠. 경계 부동성의 원칙입니다. 도상의 경계는 한 번 결정돼서 지적 공부에 딱 등록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구획합니다. 물론 종이에 그려놓은 도상 경계도 슥슥 고칠 수 있긴 한데요. 아무나 와서 지 멋대로 고칠 수 있다면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 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라 해도 절차도 안 거치고 밑도 끝도 없이 지멋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상 경계를 결정할 권한이 토지 소유자에게도 아예 없어요. 토지의 경계를 달리 정할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지적소관청이 국가기관으로서 판단을 해서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을 해줘요. 이게 바로 경계 국정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토지 소유자가 손을 못 대게 했을까요? 옆 땅과의 경계를 토지 소유자가 결정하라고 하면 이웃끼리 다툴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 토지와 제 소유 토지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계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소유 토지의 경계를 여러분 맘대로 이만큼으로 늘리면 옆 땅인 제 소유 토지는 요만큼으로 쪼그라들겠죠. 반대로 제 소유 토지를 제 맘대로 이만큼 늘리면 옆 땅인 여러분 토지는 요만큼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럼 권리의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게 고정이 안 될 뿐더러 공간적 범위가 애매하니까 서로가 자기 땅이라면서 싸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민간인이 도면에 선을 그어봤자 효력이 없어요. 컴퓨터 파일로 치면 읽기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국가. 이게 경계 국정주의입니다. 여러분 소유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고 제 소유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계는 국가가 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너무 바쁘니까 선 그을 수 있는 권한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위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해주는 건데, 실제 토지를 도면에 옮길 때 실제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도면은 종이와 잉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테고, 어찌저찌 만들었다고 해도 보관하는 것도 펼쳐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래저래 작성하기에도 이용하기에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와 같은 척도로 그릴 수는 없고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 놓은 척도가 필요합니다. 축소한 척도라고 해서 축척이에요. 그래서 축척은 지도에 그리기 위해 줄인 비율이에요. 덜 줄여서 큼직큼직하게 만든 게 대축척이고, 많이 줄여서 작게 만든 게 소축척입니다. 축척은 곧 정밀도예요. 그럼 더 큼직큼직한 축척으로 그려진 경계가 아무래도 더 정밀하고 명확할 거란 말입니다. 실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서 옮겨놓은 도면은 실제 피사체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옮겨놓은 사진과 대응됩니다. 지도에서의 축척은 사진에서의 해상도와 맥락이 같아요. 축척이 실제 토지를 축소한 척도를 말하듯, 해상도는 화상을, 즉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해체한, 그러니까 그림을 쪼갠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단위 면적당 모여있는 화소, 즉 픽셀의 개수입니다. 옛날 광고에서 보면 카메라 화질이, 핸드폰 화질이
200만 화소다, 1000만 화소다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소가 화질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 다 정밀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축척에 대해 공부할 때 사진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상도와 축척은 둘 다 정밀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저해상도 사진은 작게 축소한 척도를 사용하는 소축척과 대응되고,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 사진은 크게 축소한 척도를 사용하는 대축척과 대응되죠. 저해상도랑 고해상도 중에 뭐가 더 정밀해요? 고해상도. 그럼 축척도 대축척과 소축척을 비교하면 뭐가 더 정밀합니까? 대축척. 동일한 경계가 대축척 도면에도 그려져 있고 소축척 도면에도 그려져 있다면 뭐가 더 정밀할까요? 대축척이겠죠. 그럼 대축척이 더 정밀하니까 뭐에 따르지 않고 소축척에 따르지 않고 뭐에 따라야 돼요? 대축척에 따라야 됩니다. 동일한 경계가 소축척 도면에도 그려져 있고 대축척 도면에도 그려져 있다면 대축척에 추종한다, 종속한다, 따른다 해서 축척 종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원칙은 축척 종대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나 절대적인 화소의 총 개수는 같습니다. 왼쪽이 예를 들어 1000만 화소면 오른쪽도 똑같이 1000만 화소겠죠. 해상도와 축척이 같은 맥락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절대적인 화소의 개수는 같긴 한데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소의 개수가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왼쪽 이미지는 더 넓은 대상을 보다 보니 같은 대상에 대해 할당되는 화소가 적지만, 오른쪽 사진은 더 좁은 대상을 보다 보니 같은 대상에 대해 할당되는 화소가 비교적 많아요. 그렇다면 같은 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화소의 개수는 분명히 다를 거고 해상도도 당연히 서로 다를 겁니다. 두 이미지에서 공통된 대상을 하나 콕 집어서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면 이렇게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상을 작게 줄였으니 더 넓은 대상을 볼 수 있는 대신 정밀도는 비교적 떨어지는 저해상도 그림입니다. 저화질이라고 해도 얼추 맞긴 한데 화질을 판단할 땐 픽셀 말고도 다른 요소도 들어가니까 저해상도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도면으로 치면 소축척과 맥락이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대상을 덜 줄여서 큼직하게 만들었으니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상이 적은 대신 정밀도는 비교적 높은 고해상도 그림입니다. 도면으로 치면 대축척과 맥락이 같겠죠. 지금 보시면 같은 대상을 나타낸 건데 큼직큼직한 게 아무래도 같은 대상에 대해 할당되는 해상도도 높고 정밀합니다. 지적 공부도 마찬가지로 큼직큼직한 대축척이 아무래도 더 정밀하겠죠.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흐릿하고 애매한 게 나아요? 아니면 또렷하고 명확한 게 나아요? 명확한 게 낫죠. 명확한 게 낫습니다. 그럼 동일한 경기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 축척이 큰 도면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소축척과 대축척이 있다면 대축척에 추종한다, 종속한다, 따른다 해서 축척 종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실제 토지의 형상은 좀 꾸불꾸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측량을 할 때에는 직선으로 관측합니다. 측량 도구와 측량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평판 측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판 측량을 할 때 엘리레이드라는 도구를 통해 조준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지에 전주가 이렇게 있어요. 캡코 용어사전에서 전주라고 되어 있고 옛날 말로 전신주 내지는 전봇대인데 요즘은 전신이나 전보로 통신하는 게 딱히 아니니까 전주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주 중에서도 보면 통신선이 매달려 있는 것도 있었고 국어사전 및 탑법에서 전신주, 전봇대 둘 다 확인되는 걸 보면 전주, 전신주, 전봇대 셋 다 맞는 표현인 듯 합니다. 전주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지표면 쪽이 위보다 조금 더 넓어요. 원뿔에서 윗부분을 똑 잘라낸 듯한 원뿔대 형태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때 보는 부분은 보통 전주의 위가 아니라 그 밑에 부분이 될 겁니다. 전주의 종류에 따라 밑지름도 다양한데 작게는 29cm에서 40.7cm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의 지름은 딱 중간 정도인 35cm쯤 되는데, 그럼 전주가 있는 위치를 도면에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전주를 바라보고 측량을 하려고 해요. 가장 정확하게 측량하려면 이렇게 정 가운데를 봐야 되는데요. 중심에서 살짝 어긋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상 경계를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대상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이렇게 넓어요. 오차의 범위가 이렇게 넓으면 그만큼 애매해져요. 정밀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만 관측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보는 건 중간에 있는 여기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든 시야를 통해 조준한다면 더 정밀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야를 조준하는 판이라고 해서 시준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준판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시준판 두 개를 통해 바라보려면 시야의 범위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도구가 엘리데이드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용어사전에 따르면 엘리데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상물 바로 앞에 있는 시준판을 전시준판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시준판, 즉 관측자 쪽에 가까이 있는 시준판을 후시준판이라고 합니다. 후시준판에는 시준 구멍이 뚫려 있고 전시준판에는 시준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엘리데이드는 바늘 구멍을 통해 실 너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국립지도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실물인데요. 엘리데이드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실이 시준실입니다. 엘리데이드랑 군대에서 사격훈련할 때 배웠던 조준법이랑 맥락이 같아요. 여기서는 시준판 두 개를 통해 측량 대상을 시준했다면 총은 가늠쇠와 가늠자를 통해 사격 대상을 조준합니다. 소총이든 권총이든 기본적으로 사격자의 눈과 가까이 있는 가늠자, 총구 위에 있는 가늠쇠, 맞추고자 하는 사격 대상인 표적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정확히 조준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관측자와 시준 구멍, 시준실, 측량 대상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밀한 측량이 가능해요. 박물관에서 엘리데이드 뒤에 있던 망원경이 붙어있는 도구는 망원경 엘리데이드라고 하는데 망원경을 통해 시준하니까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도 이거랑 비슷하죠. 멀리까지 쏴야 되는 저격총을 보면 가늠쇠와 가늠자만으로는 부족해서 망원경이 붙어있죠. 어쨌거나 엘리데이드를 통해 보니까 직선으로 측량이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생긴 토지가 있더라도 여길 시작으로 여길 측량하고 여기서 여길 측량하고 또 여기서 여길 측량하고 또 여기서 여길 측량하다 보니 경계는 직선으로 등록되어 선으로 이어진 길을 만드는 측량법이라 해서 이런 측량 방법을 도선법이라고 해요. 앞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전진법이라고도 합니다. 도선법이 아닌 다른 측량 방법을 쓰더라도 엘리데이드가 아니라 다른 측량 도구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빛이던 전파던 전자파던 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직선이 원칙입니다. 사진 측량을 하던 위성 측량을 하던 간에 휘어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측량이 됩니다. 경계 직선주의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두 점을 잇는 선은 매우 다양하게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 토지와 제 소유 토지가 이렇게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경계를 그어야 되니까 경계점이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찍혀 있어요. 두 점을 잇는 선은 직선 말고도 곡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볼록한 곡선을 경계로 한다면 왼쪽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은 토지가 늘었으니 좋겠지만 반대로 오른쪽 토지 소유자인 저는 토지가 줄었으니 불만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볼록하게 휘어도 사람만 바뀌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왼쪽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은 토지가 줄었으니 불만이겠지만 오른쪽 토지 소유자인 저는 토지가 늘었으니 만족하겠죠. 경계라는 건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구획하기 위해 있는 거라 애매하면 안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과 경계점을 잇는 경계는 이쪽으로도 휘지 않고 저쪽으로도 휘지 않는 가장 짧은 선으로 잇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곡선보다는 직선으로 등록해야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게 구획돼요. 이걸 경계 직선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물론 빛이나 전파, 전자파는 직선으로 가다 보니 측량 자체를 곡선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측량을 아주 많이 하면 곡선에 가깝게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으로 갈수록 점점 각이 늘어나고 각이 늘어날수록 점점 곡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측량을 아주 많이 하면 할수록 곡선은 아니지만 어때요? 곡선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 곡선이 되진 않아요. 왜요? 곡선은 매 순간 방향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1cm 차이가 아니라 0.01cm 차이로도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곡선이에요. 아주 미세한 위치 변화로도 미세하게나마 방향이 바뀝니다. 0.000000001cm만 변해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직선은 위치가 달라져도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두 변이 만나는 꼭지점이나 경계가 꺾이는 굴곡점에서만 방향이 바뀌는 거지 하나의 직선상에서는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경계점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토지에 타닥타닥 붙여서 만들면 완벽한 곡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모자라요. 완벽한 곡선을 만들려면 경계점을 무한히 많이 박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시공간적 제약 및 비용의 한계로 경계점의 개수를 끝없이 늘릴 수도 없어요. 직선을 이어붙여서 곡선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곡선 자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비용도 아주 많이 들 거예요.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더라도 지적도에 등록되는 경계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 직선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뒤에 측량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테지만 측량 도구를 기준으로 측량 방법을 나눈다면 평판 측량이 있고 경위 측량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설명드린 LED가 평판 측량을 할 때 쓰는 도구인데 다른 측량 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렴해요. 평판 측량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져서 평범한 지역에서 측량할 때 쓰는 거고 경위 측량은 비용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정밀합니다. 그래서 경위 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가 곡선일 때에도 가급적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않게 경계점을 측정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경계 직선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곡선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계점을 많이 찍어서 최대한 정밀하게 나타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위 측량 방법에 따른 측량은 곡선조차도 최대한 정밀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경계 직선주의지만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곡선마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요? 중앙종고라는 개념을 두어서 곡선을 표현해요. 토지의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는 선은 직선이 제일 명확할 텐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곡선으로 표현한다는 게 얼핏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종구를 통해 곡선인 경계를 나타내는 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 시험에는 원칙만 나올 테지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용어사전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의 곡선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측량할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럼 이 선과 이 선이 겹치는 요점, 기하학에서는 이걸 교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섹션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에서 접두어로 인터가 들어가는 말 중에 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인터로 시작하는 용어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인터체인지일 거예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사이를 전환하는 교차로를 요즘은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인터체인지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인터체인지를 쪼개서 직역하면 인터, 사이에서, 체인지, 전환하는 거니까 도로의 성질이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확 바뀌는 나들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터섹션에서 인터는 사이, 섹션은 부분을 말하는데 직역하면 사이 부분이죠. 이 선이랑 이 선 사이에 있는 부분이니까 겹치는 부분, 즉 교점인 여기를 말합니다. 참고로 인터섹션이라는 말에는 교집합이라는 말도 있어서 교점이라는 의미로 콕 집어서 말할 땐 점이라는 뜻에 포인트를 붙여서 인터섹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 측량에서는 인터섹션 포인트의 앞 글자를 따서 IP라고 씁니다. 그럼 IP, 교점에서 바로 방향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땅을 딛고 걷다가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에는 그렇게 빠른 속력이 아니다 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좌향, 좌, 우향으로 그 자리에서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만 해도 얘기가 달라지죠. 온 힘을 다해 달리다가 방향을 꺾을 때 관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방향 전환을 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관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심력인데 원심력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심력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에 정반대되는 힘인데요.
만약에 원심력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회전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없어졌을 때 원심력 방향으로 튕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걸 겉보기 힘 또는 한자로 가상력이라고 해요. 가상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관성이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하는데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건 계속 같은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성의 힘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건 빙판길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땅바닥에는 충분한 마찰력이 있어서 방향을 제어하기가 쉽지만 마찰이 거의 없는 빙판길에서는 직선으로 미끄러집니까? 곡선으로 미끄러집니까? 직선으로 쭉 미끄러지죠. 그럼 곡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겉보기엔 관성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좌표계를 비관성 좌표계라고 하고 줄여서 비관성계라고도 합니다. 관성만 있다면 직선으로만 갈 뿐일 테니 방향을 바꾸는 건 관성만으로는 안 되겠죠. 바꾸려는 방향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됩니다. 원의 중심 방향을 추구하는 힘이라고 해서 이걸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에 의해 원운동 내지는 곡선 운동을 하는 거고 접선 방향으로 튕겨나가려는 것 같은 힘 자체는 관성에 의해 발생된 겁니다. 사람이 뛸 때도 이런데 하물며 자동차나 기차가 다닐 땐 속력이 빠르니까 당연히 관성이 더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관성 때문에 교점에서 바로 방향 전환을 하긴 힘들 뿐더러 승차감도 좋지 않아요. 속도를 줄이면 해결이야 되겠지만 그럼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럼 관성에 의한 영향이 최대한 없도록 조금씩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곡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직선으로 된 도로는 위치가 바뀌어도 방향이 변하진 않지만 곡선으로 된 도로는 위치가 바뀌는 매 순간순간마다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교점에서 직선으로 확 꺾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는 곡선을 설치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원의 일부분을 곡선으로 설치해요. 원 둘레의 일부분을 기하학에서는 호라고 해요. 호호호 하고 웃을 때 눈 모양처럼 둥글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곡선인 호를 설치하는데 곡선이 시작되는 점이 있을 거고 끝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곡선이 시작되는 이 점, 곡선 시점을 BC라고 쓰고 beginning of curve를 줄임말입니다. 곡선이 끝나는 점인 곡선 종점은 EC, ending of curve를 줄임말이죠. 곡선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직선을 그었을 때 활시위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활에 화살을 걸어서 당기는 끈 부분, 시위를 당기다 할 때 그 시위예요. 이걸 한자로 쓰면 현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는 이 선을 현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현은 원 또는 곡선의 호의 두 끝을 잇는 선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호가 원 둘레 또는 기타 곡선 위에 두 점에 의해 한정된 부분이라는 뜻인지라 쉽게 말해 곡선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현은 짧게 줄이면 현은 원의 둘레를 두 점으로 이은 곧은 선을 말합니다. 경계 직선주의에 의하면 원래는 점 BC와 점 EC를 직선으로 이은 요 현이 경계가 돼야 되는데 노선 측량이라는 특수한 상황, 곡선인 경계까지도 가급적 현재 상태에 맞도록 측정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선인 경계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 경계를 쓰다 보니 직선으로부터 틀어진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곡선인 경계가 직선인 현으로부터 세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세로 거리가 곧 틀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곡선을 설치할 땐 그 세로 거리를 봐야 돼요. 예외적으로 곡선을 인정했지만 이게 너무 많이 틀어져 버리면 애매해질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계점이 여기랑 여기 있고 그 사이에는 없는데 곡선을 설치할 건데 세로 거리를 막 1km까지 인정을 해버리면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틀어진 정도가 몇백 미터인지 몇십 미터인지 몇 미터인지 몇 센티미터인 건지 아니면 몇 밀리미터인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에서 곡선까지 가장 많이 틀어진 세로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곡선에서 다른 세로거리는 이것보다는 적게 틀어져 있을 테니 틀어진 정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세로로 가장 긴 거리는 아무래도 중앙이겠죠. 이건 기하학에서의 현의 성질에 기인한 겁니다. 이 내용을 증명할게요. 일단 노선에서 이 곡선은 원 둘레의 일부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종이에 원을 그릴 때 쓰는 도구가 뭐였죠? 컴퍼스죠. 컴퍼스는 일정한 길이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원을 그리는 도구예요. 원의 중심이 될 핀의 위치와 반지름이 될 필기구 사이의 거리를 정한 다음에 종이에 핀을 꼽고 한 바퀴를 삥 돌리면 일정한 길이의 반지름을 갖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원의 중심의 위치가 일정하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다면 컴퍼스를 몇 바퀴를 돌리던 항상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일단 원의 정의는 평면 위에서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모든 점의 집합을 말합니다. 컴퍼스로 일정한 크기의 원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원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물론 수십 수백 바퀴를 돌린다면 물리적으로는 원이 조금씩 틀어지긴 할 테지만 원의 중심의 위치와 컴퍼스의 벌어진 정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컴퍼스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같은 모양을 그리게 될 겁니다. 같은 중심을 잡으면 컴퍼스의 벌어진 정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몇 바퀴를 돌아도 동일한 원을 그리게 돼요. 점 BC도 원 둘레 위에 한 점이고 점 EC도 원 둘레 위에 한 점입니다.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둘 다 똑같이 반지름이겠죠. 그리고 점 BC와 점 EC를 잇는 현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도 둘 다 동일해요. 현의 중앙에서 점 BC까지의 거리와 현의 중앙에서 점 EC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의 중앙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선분을 서로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현의 중앙, 점 BC,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고 현의 중앙, 점 EC,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하나가 생깁니다. 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각각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걸 기하학에서는 합동이라 해요. 똑같은 삼각형을 좌우로 뒤집은 것 뿐입니다. 그럼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각의 크기를 더해서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두 각의 크기를 더한 게 180도가 돼야죠. 그럼 요 각도 90도고 요 각도 90도죠. 그래서 점 BC와 점 EC를 이은 현은 그 현의 중앙에서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과 90도로 만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원에서의 현은 점 BC랑 점 EC를 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 둘레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현이다 보니 기존 현과 직각인 또 다른 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에서 원 둘레인 호, 즉 곡선까지의 세로거리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최대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딱 봐도 그렇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원의 중심과 현의 양 끝점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이라는 건 일단 세 변의 끝이 각각 다른 변의 끝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합친 것보다 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양 끝이 맞닿지 못하니 애초에 삼각형이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삼각형을 직역하면 각이 3개 있는 도형인지라 각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구부러진 부분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자로 쫙 펼쳐져 있는 것도 각은 맞지만 삼각형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모든 각이 각각 180도 미만이어야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각 하나가 쫙 펼쳐진 180도가 되면 나머지 두 각은 0도예요. 세 변으로 구획된 내부 공간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선분처럼 겹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 변으로 구획된 내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밑변인 현의 길이는 길이가 같은 두 등변인 반지름을 합한 길이보다 짧아야 돼요. 즉 삼각형이 생긴다면 현의 길이는 원의 지름의 길이보다 짧아요. 물론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얘기고 현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땐 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현이 곧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는 원의 지름일 때 최대가 돼요. 그럼 이 현과 직각인 현을 그었을 때 그 길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입니다. 요 윗부분과 요 밑부분은 어차피 같으니까 반원으로 접어서 본다면 여기 가로지름에서 위로 볼록한 호, 곡선까지의 거리 중에 요 현 밑에 부분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럼 요 윗부분만 차이가 나는지라 가로로 놓여진 현 위의 요 세로거리는 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가장 최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세로거리는 직선으로부터 틀어진 거리예요. 중앙에서의 세로거리가 직선으로부터 가장 많이 틀어져 있으니 그걸 네 글자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로를 한자로 종이라고 써요. 국토 종단이면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서울에서 남쪽에 있는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가는 여정을 말하고, 사열종대는 세로로 네 줄로 쭉 늘어선 대형을 말하듯이 종은 세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의 중앙에서 종방향으로의 거리라고 해서 이걸 중앙종고라고 합니다. 중앙종고라는 개념을 통해 점과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인 직선으로부터 제일 많이 틀어진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곡선인 토지의 경계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사례를 찾아봤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191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경계점이 무려 92개가 찍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찍혀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중앙종고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 지도로 본 실제 토지의 로드뷰예요. 육안으로 봐도 각각의 중앙종고가 1km까지는 못 된다는 건 알겠지만 3cm인지 30cm인지까지는 육안으로 모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26번지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보면 경계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있지만 중앙종고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몇 토지에 대해 더 조회를 해봤으나 동일하게 중앙종고에 대해 적혀있지 않습니다. 곡선인 토지에 대해 경계점의 좌표로 표현한 다른 토지도 모두 동일하게 중앙종고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중앙종고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지적 공부만 봐서는 중앙종고가 3cm인지 30cm인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중앙종고가 길더라도 토지의 경계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도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중앙종고를 1km까지 인정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경계의 곡선이 실제 토지에서는 어떤 위치인지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는 경계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곡선이고 중앙종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럼 중앙종고의 길이가 딱 얼마인지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주거나 최소한 중앙종고의 범위라도 정해준다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령에서는 중앙종고의 길이를 5에서 10cm로 한정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cm면 얼추 손가락 2마디 정도 됩니다. 사견인데 중앙종고가 5cm보다 작으면 직선에 비해 너무 미세한 차이니까 굳이 곡선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보이고 5cm에서 10cm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중앙종고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 측량에서는 중앙종고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중앙종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단 중앙종고의 위치상 원의 반지름과 위치가 겹치죠. 그럼 요 반지름 길이에서 현 밑에 길이를 빼면 중앙종고의 길이가 나오죠. 그런데 요 현의 밑에 길이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점 BC, 현의 중점, 원의 중심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변은 가로로 또는 세로로 똑바로 되어 있는데 비스듬하게 생긴 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점 BC와 원의 중심을 이은 이 변, 비스듬한 이 변을 기하학에서는 빗변이라고 합니다.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에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둘레까지의 반지름은 모두 동일하니까 이 빗변까지의 길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원의 중심에서 원 둘레까지 뻗는 선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반지름. 요 밑변의 길이는 현 길이의 절반인데 현 길이는 두 경계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편의상 점 BC에서 점 EC를 이은 현의 절반, 즉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A, 현의 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 즉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B로 두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점 BC를 이은 선분,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보통 C로 두는데 여기서는 이 빗변이 이 원의 반지름이기도 합니다.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원 둘레까지 쭉 뻗는 선이죠. 이런 반지름을 영어로
라디우스라고 해요. 라디오랑 철자가 비슷한데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쭉쭉 내보내니까 우리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전파를 영어로 라디오 웨이브라고 합니다. 뒤에 배울 지적 측량 방법 중에 전파기 측량이 있습니다. 공간정보 용어 사전에 따르면 측점에 세운 기계에서 전파를 쭉 내보내고 측량 대상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구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전파기 측량을 영어로 쓸 때 라디오가 맨 앞에 붙는데 여기서 라디오가 전파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라디에이션은 방사선이라는 뜻인데 방사라는 건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뻗치는 걸 말하죠. 그래서인지 RAD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뭔가 사방팔방으로 또는 직선으로 쭉쭉 내뻗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원 둘레까지 직선으로 쭉쭉 내뻗치는 반지름도 영어로 RAD로 시작해서 라디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빗변이지만 반지름이기도 하니 라디우스를 줄여서 R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A와 R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A끼리 곱한 것과 B끼리 곱한 것을 더하면 R끼리 곱한 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증명해 볼게요. 피타고라스가 2600년 전 사람이라 그런지 그 사이에 증명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타고라스에 정리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정사각형 3개를 붙인 모습인데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A인 정사각형이 밑변 A에 붙어 있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B인 정사각형이 높이 B에 붙어 있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R인 정사각형이 빗변 R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A 곱하기 A는 뭐예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요? 물론 넓이는 그렇게 구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올린 지적법 강의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은 조금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정사각형인 이 면은 같은 길이의 선이 따닥따닥 붙어서 만들어진 도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선은 폭이 무한히 얇아서 넓이가 0인데 0은 아무리 모아도 0입니다. 0이 100개가 모여도 0이고 10,000개가 모여도 0이고 억개가 모여도 0입니다. 0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해도 넓이가 생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 싶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동안 그냥 지나가셨겠지만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면적을 구하는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밑변인 가로도 A, 높이인 세로도 A입니다. 이 사각형의 높이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넓이도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구분을 위해 최초에 있던 정사각형의 넓이를 전체 넓이라 두겠습니다. 그럼 반쪽이 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 되겠죠. 그 반쪽 2개를 붙이면 다시 전체 넓이가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마찬가지로 높이를 4등분하면 나누면 각각의 조각의 넓이는 전체 넓이를 4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4개 모이면 다시 원래 크기가 되겠죠. 높이를 8등분해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각의 넓이는 전체 넓이를 8개로 나눈 건데 그걸 8개를 모으면 다시 원래 크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많이 쪼개면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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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쪼개다 보면 점점 뭐랑 가까워집니까? 0. 이걸 두고 0에 수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높이인 세로 길이는 A를 무한대로 나눈 거니까 높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높이가 0은 아니지만 한없이 0에 가깝다 보니 그냥 0으로 치는 거예요. 기하학에서 말하는 선처럼 돼요. 선에 굵기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A지만 세로가 한없이 0에 가까우니까 가로와 세로를 곱해봤자 밑변의 높이를 곱해봤자 넓이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 말하는 선 하나하나에는 넓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을 무한히 많이 겹치면 면이 될 거예요. 물론 무한이라고 다 같은 무한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 예를 들 때 두 조각으로 나누고 두 조각을 모으고 네 조각으로 나누고 네 조각을 모으고 여덟 조각으로 나누고 여덟 조각을 모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무한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나누는 무한과 그렇게 쪼갠 걸 모으는 무한은 같은 무한입니다. 선 하나의 넓이는 가로 길이인 A에 세로 길이인 A 나누기 무한대를 곱한 거라서 A 곱하기 A 나누기 무한대라
0에 수렴하지만 그 수가 무한대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 나누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되니 결과적으로 a 곱하기 a만 남습니다. 선이 쌓여서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을 이루는 모습은 가지런히 정돈한 화투패를 옆에서 본 모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화투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쌓여 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선을 쌓을 때 이렇게 똑바로 위로 쌓으면 직사각형이 생기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쌓고 쌓으면 평행사변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평행사변형이던 직사각형이던 무한히 모인 선분들을 차곡차곡 더한 거니까 원래 도형이랑 넓이가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도 넓이는 동일하게 가로에 세로를 곱하면 되는데 양 옆에 있는 변이 곧게 세워진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서 세로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가로에 있는 이 변도 밑에 있는 변이라고 해서 밑변이라고 해요. 사실 직사각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옆에 있는 변이 비스듬하게 기울지 않고 곧게 세워져 있으니 요 세로변의 길이가 곧 높이가 되는 것 뿐이고 세로와 대비되는 밑변은 가로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무수히 쪼개서 비스듬하게 쭉 이어붙인 평행사변형이나 원래의 직사각형이나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으니 넓이도 서로 같습니다. 평행사변형도 그래서 밑변의 높이를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돌아와서 일단 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변을 이렇게 만나도록 쭉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여기 하나 생기죠. 그리고 나서 한 변이 r인 정사각형의 변을 이 늘린 변에 닿도록 쭉 늘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도 그의 평행한 선을 뻗어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과 그 연장선인 여기랑 여기 세로선이 평행하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여기랑 여기 가로선도 평행합니다. 그럼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b 곱하기 b겠죠. 밑변과 높이를 유지하면서 그걸 그대로 비스듬하게 만들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평행사변형도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도 같습니다. 여기 넓이도 그래서 b 곱하기 b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그 연장선인 여기랑 여기 가로선이 평행하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여기랑 여기 세로선도 평행합니다. 그럼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a죠. 마찬가지로 밑변과 높이를 유지하면서 그걸 그대로 비스듬하게 만들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 넓이도 같죠. 그럼 여기도 a 곱하기 a가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긴 변 쪽이 한 변이 b인 정사각형에 붙어 있으니 이쪽 변의 길이는 b고 이 선이랑 평행하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습니다. 여기 길이가 a니까 여기 길이도 a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변 쪽은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도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원래의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과 새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얘 길이가 r이니까 얘 길이도 r이에요. 그 다음에 요 빗변이랑 요거랑 평행하고 요 세로선이랑 평행합니다. 그럼 요 연장선의 길이도 r이 돼요. 마찬가지로 요 가로선이랑 평행하니까 요 연장선의 길이도 r입니다. 평행사변형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직각 부분에서 뻗어나간 요 선을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쭉 늘려서 요 정사각형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사각형, 즉 밑변인 가로 길이가 r이고 높이인 세로 길이도 r인 정사각형에서 높이는 서로 다르지만 밑변의 길이는 둘 다 r인 직사각형 두 개로 쪼개졌죠. 그럼 요 선이랑 평행하니까 요 높이랑 같고 요 높이랑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밑변도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입니다. 그럼 요 넓이랑 같고 요 넓이랑 같습니다. a끼리 곱한 거에 b끼리 곱한 걸 더하면 r끼리 곱한 것과 결과가 같겠죠. 이렇게 자기의 자기를 곱하는 걸 자기의 곱
저의 곱, 제의 곱이라 해서 제곱이라 합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한 걸 더한 것과 같으니 반지름의 제곱에서 현 길이의 절반을 제곱한 걸 빼면 현 밑에 요 길이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했으니 반지름에서 요걸 빼면 중앙종고의 길이가 나오겠죠. 곡선과 중앙종고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실 경계 직선주의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곡선조차도 정확히 표현하려다 보니 쓰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현과 중앙종고의 위치와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든 내용은 곡선이 하나인 단곡선인데 원의 중심이 여러 개라면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드릴게요. 경계를 실제 토지의 형상과 무조건 똑같이 나타내는 원칙을 경계 실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경계의 실제 형태를 등록한 거니까 예외적으로 경계 실형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내용이었고,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더라도 지적도에 등록되는 경계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경계 실형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무슨주의, 경계 직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 소유 토지와 제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불가분의 원칙은 길게 쪼갤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짧게 끊을 수 없는 걸까요? 둘 중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50대 50이니까 편하게 맞추셔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경계는 위치와 길이는 있지만 굵기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을 잠깐 볼게요. 소유권 같은 물권은 물건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인데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절대적으로 지배하다 보니 힘이 매우 세요. 막말로 깡패 같은 아이예요. 영화에서 보면 깡패들은 본인들 영역이 중요하죠. 영역이 겹치면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하는데 나와바리 침범하면 싸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인데 여러분 건데 누가 맘대로 허락도 없이 손대면 기분이 나쁘겠죠. 마찬가지로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구획하는 경계도 애매하면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토지와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있는 건데 경계에 굵기가 있으면 그 경계 부분에 면적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부분은 여러분 소유 토지인지 제 소유 토지인지 공간적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기하학적인 선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위치는 있으나 굵기와 넓이는 없는 겁니다. 그럼 경계는 짧게 끊을 수 없는 걸까요? 길게 쪼갤 수 없는 걸까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대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쫀득이 드셔보셨어요? 결대로 쫙쫙 길게 쪼개서 먹는 간식인데 그럼 손으로 짧게 끊는 건요? 가능하죠. 물론 두께가 좀 있다 보니 세로로 쪼개는 게 더 쉽습니다. 게맛살은요? 손으로 짧게 끊는 것도 쉽긴 한데 아직 굵기가 좀 있다 보니 여전히 세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면 한 가닥은 어떨까요? 샤프심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게맛살보다 훨씬 더 가늘어졌죠? 이걸 세로로 길게 쪼갤 수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짧게 끊는 건요? 아주 쉽죠. 지금 보시면 굵기가 가늘어질수록 세로로 쪼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다시 경계로 넘어와서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그러면 짧게 끊는 건 되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길게 쪼개는 거. 왜일까요? 굵기가 없으니까 길게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계는 양필지에 공통적으로 작용해요. 하나의 경계가 여러분 소유 토지뿐 아니라 이웃한 제소유 토지 입장에서도 경계가 됩니다. 물론 도면을 그릴 때에는 펜촉 굵기가 있으니 물리적인 굵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펜촉에 의한 물리적인 영향이 최대한 없도록 0.1mm로 긋는 겁니다. 종이에 그릴 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아주 얇게라도 굵기가 생기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도상 경계에 굵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는 짧게 끊을 수는 있어도 길게 쪼갤 수는 없습니다.